네, 아까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지금 물가가 제일 걱정인데요.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값이 점점 올라가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참 걱정입니다. 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준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세계 경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WM그룹이 무슨?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해서요. 네. 자산관리 쪽에 대한 이제 특화된 그 브랜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은행이 50년 만에 물가 충격이 올 수 있다 경고를 했더군요. 네, 이제 세계은행에서 얘기한 건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파트에서는 40년, 50년 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나타나게 되면은 실물 경기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디플레 압력을 높이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거의 곡창지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위의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케이스가. 그러면 유가를 끌어올리는 데다가 농산물 가격까지 같이 끌어올리니까 이게 당장 오늘 정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그걸 다시 이제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생산하거나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원자재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 물가는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문제는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다 보면은 강력했던 성장이 조금씩 숨을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장이 숨을 죽이면서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성장이 낮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이제 월드뱅크에서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 충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심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얼마 전에 파월 의장, 이제 연준이죠.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두 마리의 용과 싸워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 물가라는 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이 물가 상승이라는 이 악마 같은 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남아 있을 것 같다. 그 심리까지 같이 꺾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물건을 빨리 사들여야 됩니다. 나중에 물건을 이제 물건값이 오른 다음에 사면은 이게 결국에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심리까지 붙어버리게 되면은 미래에 소비할 걸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같이 소비해버리죠. 그럼 지금의 물가 상승세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고 굉장히 오래가게 만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이슈들 이런 것들도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조금 지나서는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래 가져갈 것인가 이걸 바라볼 때 추세 데이터로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네.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게 또 문제인데요. 지금 환율 상황하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 미치는 건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긴 한데요. 문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말씀드렸는데 서민들이 체감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실제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서도 느끼지만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기름값이 참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작년 초만 해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국제유가가 지금은 100달러 정도 되거든요. 2배가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원유는 50달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유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원유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율이 작년 초에는 달러당 1,100원이었죠. 그러면 50달러 곱하기 1,100을 하면 550만 원 정도의 한 드럼을 수입하는 거라면 지금은 얼마냐면 100달러인데 환율이 1,260원이 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2배 이상 올라갔다는 느낌이 딱 주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걸 첫 번째는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구조적인 무역 흑자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흑자가 잘 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무역 적자로 몇 개월 전 전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무역 적자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나간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양국 간의 금리 차를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선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나라의 통화에 베팅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달러를 사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 이슈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화만 절하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도 약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안화나 엔화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통화만 강세를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수출에서 성장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어느 정도는 통화 환율도 이 보조를 맞춰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 봤었을 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1,300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현재 상황을 가정했었을 때 바라보는 건데요. 현재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냐면은 연말에 2.5%를 좀 넘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미국에서는 뒤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FOMC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중립금리라는 건요. 이제 이 정도 금리가 됐었을 때 물가가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가장 이상적인 안정적인 금리라는 게 중립금리인데요. 연준에서는 2.5% 정도를 중립금리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까지 빠르게 중립금리까지 따라가 줘야 중립금리보다 낮다는 얘기는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높은데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안 되니까 빠르게 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준 내에 매파가 있습니다. 예. 빨리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매파가 있는데 이 매파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물가가 이미 미국 물가가 8.5%입니다. 목표가 2%거든요. 그럼 잡아내려야 되는 거지. 네. 더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내려야 된다. 그럼 물가를 잡아내려면 중립금리보다도 금리를 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금 매파에 속하는 분들은 3%까지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의 미국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300원 가까운 수준까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높아진 환율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려봅니다. 네. 5월 FOMC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연준의 어떤 출구 전략을 저희가 얘기할 때 뭐 테이퍼링, 네. 그리고 기준금리, 네.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에 착수할 방침도 시사를 했는데 일단 이 개념이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쓰는 정책은요, 기준금리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고요. 미국으로 따지면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전체적인 다른 금리도 같이 조절하는 거거든요. 2년짜리, 10년짜리 같이 조절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다 잡아내렸는데도 10년짜리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0%까지 내렸으니까 이 밑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년짜리 금리를 직접 잡아내리기 위해서 10년짜리 국채를 직접 사면서 그쪽에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10년짜리 금리를 잡아내리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이걸 되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 되돌리면 되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들였었던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팔면서 너무 많이 눌러놨었던 10년짜리 금리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의 반대편 개념으로 양적 긴축이다. QT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FOMC에서 이 QT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QT, 퀀터티, 네, 퀀티테이티브 그 타이트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퀀터티브 타이트닝.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0.5%고 네, 이제 1%로 이른바 빅스텝 네. 0.25 정도 보통 올리는데 2배를 올리는 0.5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네. 6월에는 뭐 그보다 더 큰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 전망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왜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금리까지 만약 올린다고 하면 2.5%까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네. 이제 미국의 금리는 밴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밴드가 0.25에서 0.5% 밴드로 돼 있습니다. 범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범위로 돼 있는데 예. 이게 2.5에서 2.7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중립금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그게 현재는 대세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 확률이 7, 8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확률이. 그러면 여기서 몇 번을 더 올려야 되냐면 약 9번 정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예. 0.25%씩 올리게 되면 9번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섯- 지금 남아있는 예. FOMC가 6번 있습니다. 그럼 0.25씩 다 올리더라도 0.75%가 남거든요. 그럼 그 세 번은 어딘가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세 차례 회의에서는 0.5%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3%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두 번을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0.5%로 나눠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을 더 올려가지고 0.75로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매파적인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센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물가 상승세가 지금 현재 연 8.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기는 3월 정도가 조금 피크였던 것 같고 이후에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고서 계속해서 만약 고공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0.75%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회자가 될 가능성 이것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막 올리게 되면 그 충격을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는 그걸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성장이 굉장히 탄탄해지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쓰는 방법은 험블 앤 임블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물가라는 걸 잡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80년대나 90년대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험블 앤 임블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여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바라보면서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약간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서 이기려는 거죠.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의뢰껏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됐었을 때는 실물 경제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실물 경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연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선제적으로 받을까봐 미리 지레 겁먹고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는 반응을 보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스텝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찌감치 네. 기준금리를 한 4차례였나요? 미리 네. 올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미국 상황이 이렇다 보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0.5% 기준금리였는데 8월, 11월, 1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이었죠. 사실은 5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4월 달에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1.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 이후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데 새로 한은 총재가 되신 분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시장에서도 2차례나 3차례 정도는 추가 금리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물가 이슈도 있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당장 전망하기 어려운 건 5월이나 6월 FOMC에서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역전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면 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두세 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5월이다 7월이다 이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 금리를 볼 때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네. 경기는 경기대로 살려야 되고 네.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야 되니까요. 오건영 부장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고 싶은지 네네. 아이디어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 공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건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한테 영향을 주게 됐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줘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실 그 통화 정책 때문에 받는 영향이 다 다를 수가 있죠. 빈부격차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의 충격이 남아있는 쪽에는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은 결국에는 재정 사이드에선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공조라는 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한은 총재의 말씀도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나왔냐면은 단기로는 매파가 되고 싶지만 장기로는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노령화 사회라는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에는 성장세가 둔화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물가 상승세가 창궐을 해버리면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아프지만은 물가 상승세를 잡고 가는 매파적인 방법들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